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1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안에 건축물 건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시도, 지사, 시장, 군수, 가로 닫아놓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3년 줄쳐 놓습니다. 3부터 5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3부터 5 하단부에 동그라미 3부부터 5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얘를 우리는 기, 지, 개라고 공부할 겁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부터 아니하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 2년 이내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연장 줄쳐놓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대상으로서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녹지지역부터 수목 가로 해놓습니다. 조수료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러한 곳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없는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그 대상 지역은 녹개수입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청산리 하면 벽개수란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시죠. 공법 시간에는 녹개수란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라고 하면 개발해서는 안 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살기 좋은 그런 동네이겠죠. 그래서 그 청산리에 흘러가는 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녹개수인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료 등이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청산이 나오면 항상 녹개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 줄쳐놓습니다.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3, 4, 5 묶어놨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립 끝난 것입니까? 수립 중입니까? 수립 중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 기준부터 크게 달라질 것 예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준이란 말을 줄쳐 놓습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내 수립하여야 합니다. 3년 안에 수립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하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시료, 시가조정구역 함께 분부하셨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 날.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셨던 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사업 효력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3년, 5년 공부하셨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계획 결정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 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인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앞으로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실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했죠. 5번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연년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얘가 기지계입니다. 우리 기지계 켜보신 적 있죠?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1년 되는 때까지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해야 되지 엉뚱한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인데 이곳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변경될 상황입니다. 그 전에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난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청산이란 말 듣게 되면 항상 녹개수입니다. 개발 행위로 환경, 경관 훼손하거나 문화재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그리고 기지계란 말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통상 개발행 허가 파트에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인데 이때만큼은 국토법이 등장하는 모든 자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얘를 에브리바디 또는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관계된 사항 등이라면 개발행 허가 파트에 관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인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국장도, 시도의사도, 시장, 군수도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라고 하면 계획 결정되기 전에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에브리바디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1번 심의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의견 청취입니다. 그런데 심의, 의견 청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의견 청취는 시장 군수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 청취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최대 5년간 토지 소유자가 제대로 된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의견 청취하게 되면 찬성한 사람 계실까요? 전부 반대 의견이라고 하면 의견 청취할 필요 없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도권 일부 도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미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 그냥 했다. 그냥 해버렸죠. 그래서 규제와 관계된 제도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게 총 3번 나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없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오늘 공부하실 내용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다만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 규제와 관계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가 개발의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개발의 허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 지, 개 3가지의 경우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개발의 허가 제한 기간은 5년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해제 차시였죠.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한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없어진 추정수입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줄쳐 놓습니다. 여기 해제와 관계된 사항은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 지정권자는 국장, 지도이사, 시장, 군수, 에브리바디인데 이들이 스스로 해제 사유가 없어졌다 인식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법상 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행정행위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행정처분은 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 한도에 거쳐야 됩니다. 지정권자 스스로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식하게 되면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소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제하여야 한다. 만약 얘가 해제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서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으로 3년 그리고 2년 연장해서 지정했는데 그 사이에 제한할 필요 없다 지정권자 인정되면 이 3년, 5년이라는 것을 다 채우고 해제되는 것이다.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필요 최소한 원칙이라는 말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5번과 관계된 사항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기반시설 연동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발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보셨듯이 사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고 대상을 구분하시면서 개발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계략적인 절차를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개발의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받아 공사를 수반하는 개발 행위가 완료되면 분할, 적치, 제외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준공, 금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청과 관계된 사항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신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걸 토대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와 관계된 사항은 허가 대상에 해당되게 되면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시에 요건으로서 일반적인 요건과 탄력적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세계 면적 요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할 것, 그리고 기환경,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탄력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시가 용도란 말과 유보 용도, 보존 용도란 말을 각각 정리하시면서 이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는 성장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 그리고 조건 보고에 관한 사항, 이행 보증금 이러한 것들을 연관된 사항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준공공사는 허가권자 준공공사하는데 그 대상은 공사 수반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것들을 절차상의 문제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기본적인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의견 청취,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3번 나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없다.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의견 드려야 되며 조건 부과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정리되게 되면 그제서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공부해 놓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런 절차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나갑니다. 우선 타이틀에는 기반시설 연동체란 말을 각각 서술하고 1절에서는 의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반설 연동체란 말을 사용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이해해 놓으시는데 개발 행위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건축물 건축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2000년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2000년도에 국토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확장되어 평택을 거점 도시로 하는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때 100조 투자해서 개발하기로 했었거든요.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택 인구가 10만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은 50만 넘는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1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50만 사는 도시로 도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급등한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그 세종시는 예전에 연기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군일 때는 인구 몇만 안 됐거든요. 10만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40만 가까운 인구로 성장했는데 부동산 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기반설의 수요가 늘어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데 저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고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게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때는 새로운 기반틀의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하는 것을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땅이었다면
5층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특징이고, 기반설 부담 구역의 경우에는 개발 행위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개발 이익이랍니다. 그 개발 이익 챙기는 자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직접 만들게 하자. 그게 기반설 부담 구역제가 되게 됩니다. 가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 개발하는 자가 초등학교나 공원 등을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반설 부담과 관계된 제도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반설과 연동된 것이죠. 기반설과 연동되어 개발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을 각각 공부해 놓습니다. 제1절 개발도 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개발도 관리구역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반영된 제도이지만 실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자주 나온다? 가끔 나온다. 가끔. 그래서 이 개발도 관리구역은 지정 대상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페이지에 2번 지정권자 찾으셨죠?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파트 공부합니까? 개발행위 허가파트.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파트와 관계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로 구분해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행정청은 딱 3명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그리고 허가권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있지 않느냐.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거든요. 그건 빼버리더라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행위 허가 두 파트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이 누구인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주, 상, 공 가로해 놓습니다.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기반설부터 곤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은 현재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주상공의 경우에는 이미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빽빽하게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건물 밀어버리고 도로 확장하는 것 가능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변경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5만 세대 정도 공급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한 50만 세대. 그 정도면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하고자 한다면 보상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공의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동의를 전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뭔가 인센티브를 또는 지금 당장은 평당 1000만, 20만 하는데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하는 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이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은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서 건물 철거하고 도로 확장 등이 쉽다, 곤란하다, 곤란한 곳. 그러한 곳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개발도 관리 구역은 개발인 허가 관계된 사항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허가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지정 기준과 관련된 참 좋은 이야기 있는데 그냥 참 좋은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나중에 나는 100점 맞을 생각이 있다. 그럴 때 혼자 열심히 해 놓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걸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지문 속에 기반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그런 느낌 난다고 하면 그게 기반설 부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정 절차, 심의 등등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한다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다들 속마음은 잘 모르겠다이지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각 제도와 관련된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있습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규제는 강화되거든요.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 5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규제가 심해진다고 하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마음 정하셨죠? 규제 강화시키는 제도에는 주민 의견 청취해봤자 100%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지정 효과입니다. 특광시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여 적용하며 대통령령부터 강화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법률과 대통령령이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만들고 이걸 집행하기 위해 행정부에 만드는 법이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은 건폐율도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제도인데 법률에서는 이 두 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는데 이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고 용적률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원래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100%로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자제분이나 조카들에게 용돈으로 1,000원 줄 수 있죠. 그 1,000원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떡볶이나 오뎅 사 먹어라 하면 떡볶이, 오뎅 사 먹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로 엉뚱한 짓 하면 게임이나 또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술, 담배 사게 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임받은 대로 사용해야 되지. 엉뚱하게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위임받은 대로 떡볶이나 오뎅 하나를 선택해서 1,000원 다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용적률만 최대 절반까지 강화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대상, 절차, 효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규제가 심해진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해봤자 똑같은 양이 나오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 지구, 구역이 마련되면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게 되면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218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2번 지정 찾았습니다. 특광시군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없습니다. 단서에는 지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을
우선 함께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공법의 지역지구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기반설 부담구역만큼은 지정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예외할 수 있죠. 원칙과 예외가 여기에서는 달라집니다. 1번입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제한부터 해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연기군이 지금은 세종시로 바뀌어 있거든요. 세종시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만들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지역은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고 이러한 곳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어야 합니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세종시 신도시 개발 사업하면서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원, 도로 등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돈 내서 직접 만들더라고요. 2번입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용도 지역부터 완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 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서울에 육군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릉 골프장을 아파트 건축하는 곳으로 한다는데 골프장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녹지지역이었을 겁니다. 또는 비도지역입니다. 이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게 되면 행위제한 완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곳에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추천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추천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증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서울의 강남구의 대치동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 있었는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 건수가 100건 있었는데 2020년도에 강남구 대치동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20건 있었다면 전전년도와 전년도 비교하게 되었을 때 20% 이상 증가한 곳이죠. 이러한 곳은 2021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전전년도와 전년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번입니다. 해당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러면 서울의 2020년도 인구 증가율이 1%였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인구 증가율이 21%였다고 하면 그 차이는 20% 이상 늘어난 곳이죠. 이러한 곳은 2021년도에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의 차이는 특광시군 전체 인구 증가율과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20% 이상 차이 난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지정 대상 구분되시겠습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에 따라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것이다? 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특광시군 허가권자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줄쳐 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이번에 우리 동네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다 반대하실 거죠?
찬성하시는 분 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는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어떤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 것인지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지정 기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박스에 1, 2, 3이 있는데 우리 1번만 함께 보십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줄쳐 놓습니다. 우선 기준하면 항상 국장이 정하는 것이고 국장이 기준 정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이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특광시군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20페이지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특광시군이 수립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관련되어 두 번째 줄 특광시군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이란 말 보셨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역 주민들이 돈 내어 직접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중복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라에서 만든다? 만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기반 설치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에 설치할 기반시설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우리 4번을 잠깐 봐놓습니다. 학교, 가로 속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 대학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 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아니죠. 그래서 이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이 대학을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집값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연대, 고대 주변 주택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221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시설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저것 만드는 돈 마련해야 되죠.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동네 사람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대상이 누구인지 일반 평범한 사람에게 부과시키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부담시키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2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과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부자 빠져 있겠죠?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입니다. 양가 1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것 건축만 합니다.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 초과, 가로 속에 옆면적 포함한다. 신축, 증축, 신축, 증축 추천없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을 신축, 1층을 2층 만들게 되면 증축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 대상은 옆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 시에 기반 설치 비용의 부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60평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20평 또는 30평대 아파트 사셨고 40평대 아파트 사시는데 만약 60평,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진짜 넓거든요. 여유 많으시죠. 그분들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서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는 건축 행위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부과 대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 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부과 대상 아니죠. 초과는. 그래서 250 만드는 분이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면 50 부분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고, 얘를 전부 철거하고 이제 그곳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원래 250이었거든요. 그러면 200 초과는 100을 내야 된다? 100이 부과 대상이다? 50 초과는, 250에서 50 초과는 50만 부과 대상이다. 이미 50 부분은 옛날에 냈고요. 이제 50 초과는 250에서 300대는 그 50 초과는 부분만 부과 대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에서 설명하게 되면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는 부분만, 초과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단부에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왜 냈겠습니까? 제발 한 문제 틀려달라고. 그런 거는 잘 찍어서 문제 맞추시는 거지. 뭐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이걸 다 외워서 시험 볼 수 있다? 100점을 위하신다고 하면 해보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이지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하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설치 비용 산정 기준으로서 옆에 페이지에는 심화에 기반설 유발 개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거 숫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관계된 내용은 우리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해나가시는데 그때를 위해 우리가 잠깐 보실 것은 단독 주택과 공동택은 0.1, 0.7 같다. 그리고 15번에 숙박시설 1이 나옵니다.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우리가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 전기, 수도 펑펑 쓴다? 아껴 쓴다. 아껴 씁니다. 그리고 가끔 여름이나 겨울에 여행 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 나는 전기, 수도물을 아껴 쓴다? 쓸 만큼 쓴다. 쓸 만큼 씁니다. 그 쓸 만큼 쓰면 그게 1입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아껴 쓰면 0.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반 시설인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는 비율, 그걸 유발 개수란 말로 각각 나열하고 있는데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나는 잘못 쓴다? 잘 찍는다. 잘 찍어서 하는 겁니다. 다만 얘는 문제 풀이하시면서 왜 유발 개수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3번 기반설 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옆에 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가 납부입니다.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지 그를 살펴봅니다. 1번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납부 의무자이겠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광시구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납부 의무자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부터 2개월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하여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기반 설치 비용 부과하는 것은 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저 허가 받아야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고 200 초과하는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면 그 200 초과하는 면적 계산하고 아서오셨던 유발 개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허가받고 바로 부과할 수 있다? 시간 좀 걸린다.
그 시간이 2개월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을 함께 보십니다. 2번, 3번, 4번 좋은 이야기인데 그냥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기반 설치 비용의 납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 추정없습니다. 사용 승인 받고 납부하게 되면 낸다 도망가는 사람 생긴다. 가끔 우리 TV 뉴스 보게 되면 세금을 장기 체납한 분에 대해 38 기동팀이 세금 징수하러 그분 찾아다니시고 가택 수색하는 것을 TV에서 잠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헌법 38조가 바로 납세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 이후 부동산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등은 거래 다 끝나고 내도록 돼 있거든요. 안 내는 사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기반 설치 비용도 이렇게 체납한 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돈을 내고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체하는 분, 체납하는 분 있다 없다? 절대 없으시던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야 한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이후 1개월, 2개월 안에 낸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립니다. 그리고 얘는 세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물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납부 방법으로서 현금 원칙으로 하고 물납 인정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해나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은 개념만 잡더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데 얘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천천히 해놓습니다. 다만 우리 양가로 이번에 기반설 설치 비용의 사용 차지였죠.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이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 또는 삼성동 일대에 지정되게 되면 최근 삼성동에 현대에서 고층 건물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강남구 일대에 사용돼야 된다? 서울시 전체에 사용돼야 된다? 어떤 분은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법은 그 동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 1번 보시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별 기반 설치 계획, 기반설 부담 계획 수립에 따라 사용한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은 해당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보칙 등과 관련되어 참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잘 찍어주시는 게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칠학지구와 관계된 사항,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청문에 관한 사항이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청문은 중요한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 말소 시에 청문 절차 진행한다. 얘도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법 개념을 충분하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런 거는 법 이론상 개념을 정리했을 때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찍어서 정답 찾을 수 있거든요. 벌칙과 관계된 사항은 한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토계획법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나가십니다. 국토계획법을 잘 정리하셨는데 이것 우리 한 3번 정도 반복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동영상 수업 듣는 것도 방법이고 책을 그냥 한번 읽어오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지 알면 필요 없고요. 내가 특정 부분을 아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회도 끝나셨으면 그 부분만 동영상을 찾아서 다시 보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회독해서 동영상 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